야담 이야기. 서방님, 갑자기 왜 그것이 부어오르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잘 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영락없이 눈을 맞춰 떨군다 하는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덕 오솔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냥꾼은 이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역에 서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까치 2마리가 깍깍거리며 무엇인가 막 쪼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바라보니 보기도 끔찍한 큰 구렁이 1마리가 까치 둥지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 까닭이었군. 미물인 저 짐승들도 제 새끼를 구하려고 저렇게 아우성치는 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사냥꾼은 괘씸한 구랭이 같으니라고 하고 재빠른 솜씨로 전통에서 화살 1대를 뽑아내어 활시 위에다 메워들자 활등이 둥근 다령이 되도록 힘을 주어 당기었다가 내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을 째는 듯한 쌩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곧바로 구렁이의 대갈통에가 꽂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에 철썩 떨어지더니 사품치는 물살에 휩싸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요란하던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시름 놓인 마음으로 활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줄곧 생각하였습니다. 이 2까치가 비록 철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구렁이와 죽기내기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그 힘은 다름 아닌 제 새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를 쏘아 죽인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사냥꾼네 집에는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날 사냥꾼네 집에서는 민물고기를 사다가 생선국을 끓였는데 생선의 중간 토막을 뜬 국사발은 사냥꾼의 밥상에 놓였고 생선 대가리는 아들의 국사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어느 때나 물고기를 먹을 때면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수저로 뒤적이면서 뼈들의 생긴 모양을 깐깐히 캐어보고 나서야 먹곤 하였는데 이날에도 아버지가 상을 물릴 때까지 그냥 고기 대가리를 뒤적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물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젓가락 끝에서 그 활촉을 받아들고 등불 아래에 가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웬 참 신기한 일도 있지. 어떻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대가리에 내 활촉이 꽂혔을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야 "오, 그렇지?" 하고 며칠 전에 있은 일을 어슴풀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활촉은 다름 아닌 까치둥지로 올라가던 그 구렁이의 대가리에 박혔던 자기의 활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생선국이 아니라 물고기로 환생한 구랭이국이었군. 이미 다 먹은 내야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국에다 손도 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집안 식구들한테 타이르던 사냥꾼은 불시에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고 토했으나 구역질은 좀 채 멋지않아 장밤을 계속 토하고 토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드러눕게 된 사냥꾼의 온몸은 차츰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 보이니 구렁이의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은 몸은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병자의 고통은 더 심해만 가는데 좋다 하는 약은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백약을 쓰노라니 모셔온 의사인들 의사마다 하는 말이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도리지라는 형편이다 보니 병은 때가 지나 오늘 내일을 다투게 되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이제 더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요행도 바랄 수 없게 된 딱한 처지였습니다. 미리 상수감까지 다 마련해 놓고
다만 운명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사랑채 문 밖에 갑자기 까치 2마리가 울어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울면 그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딱한 환자가 있는 이 집 처지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만 생각되어 마치나 까마귀를 쫓기라도 하듯이 후여, 후여 하고 까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까치 둘은 달아나기는커녕 되려 사랑채의 문어귀에 들어와 그냥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괴로운 가운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맥없는 팔을 쳐들어 제지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 철없는 짐승일지라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저럴 것이니 쫓지 말고 창문을 열어놓소. 이리하여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쌍미다 지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어대던 까치 둘은 일시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환자한테로 쓸어들더니 저마다 그 부리로 환자의 퉁퉁 부어난 온몸을 어데라 없이 쪼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봉변에 깜짝 놀란 방 안의 사람들은 환자를 염려하여 까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 이상도 하게 환자는 되려 아파하기는커녕 쪼아놓은 자리마다 툭툭 터지며 동물이 흘러나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치 둘이 저마다가 그 부리로 쪼아대니 환자의 일시는 그만 상처투성이로 되었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동물의 요자리는 질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고통이 덜리는지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차츰 온몸의 부은 기운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도 차츰 맑아지고 눈전기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쪼았던지 까치 둘은 기진맥진하여 나 문 밖으로 비칠거리며 나가더니만 동물을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까치들은 환자의 동물에 중독되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나 까치 둘은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까치들의 구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냥꾼은 새끼까치를 위하는 어미까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는 그처럼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다음에도 물고기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미까치의 사랑은 제 새끼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냥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의 생명도 아닌 까치 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그것입니다. 병을 털고 일어난 사냥꾼은 참 저 까치들이야말로 철없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못지않은 영물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죽은 까치 둘을 모아 매장해 준 다음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까치의 무덤 앞에 꽂아놓고 어미까치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인 까치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라도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 좋은 머슴에게 저랑 첫날 밤을 꼭 보내요. 옛날 어느 한 산골에 기운이 센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청룡백호의 혼을 타고났던지 기골이 장대함은 황소의 다리를 삼킨 것 같고 담량이 큼은 호랑이의 염통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김새만 그럴 뿐 아니라 수수팥떡이 안팎이 없듯 힘골도 그렇게 세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면 산중의 왕인 호랑이조차 너구리굴에다 대가리를 쑤셔 받고 바다로 가면 바닷물을 도리쳐 삼키는 고래도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린다 했습니다. 어느 해 동지섣달 대안이 소한네 집에 문안 갔다 얼어 죽었다는 때였습니다. 눈이 지붕 낙수터에 남실거리게 와서 심산 속의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쥐지 못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때마침 그 머슴은 대감집 돼지우리 옆에 달린 뒤간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호랑이란 놈이 돼지를 먹겠다고 앞발을 널름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머슴은 미처 어쩔 새 없어서
한 손으로 바지춤을 추면서 한 손으로 호랑이의 뒤다리를 잡아채서 언 땅에다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아웅 하는 소리를 산천이 따개지게 지르고 뻗으러졌습니다. 한 손으로 범을 잡은 후에 이 장수 머슴은 옆집에는 이웃사촌이라고 친형제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장안에 일 보러 간 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머슴은 그 이웃사촌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대감에게 말하고 두루 염탐하다가 그가 서울 어느 대감댁의 그물에 걸려서 물귀신이 됐다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총각은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집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가기는 했지만 워낙 서울 장안은 큰 곳이어서 어쩔 도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끈덕이 있어야 잡으나 패나 하겠는데 밑도 꼬리도 없는 송사를 어디다 붙일 곳도 없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거지마냥 어정거렸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어슬어슬할 때 한 정자나무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도깨비 오줌 싸는 소리가 나더니 벙거지 쓴 놈들이 돌개바람처럼 달려들어 다짜고짜 그를 묶었습니다. 머슴은 놈들을 풍지박산시키려다 일부러 모시기는 채하고 묶였는데 놈들은 저희끼리 이만하면 인물도 새 서방감이니 넉넉하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얼마 후에 머슴은 가죽포대를 벗기우고 큰 집 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고 본즉 노란 노쇠 촉대에다 쌍초불을 낙과 같이 밝혀놓고 감실거리는 두리상 위에는 목숨수 복복자를 새긴 청주잔에 잔대를 받쳐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것이 영락없는 신랑 신부의 상방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족두리에 큰 비녀 찌르고 연지곤지 찍은 새각시가 여종의 부둥켜서 장호소매로 내리뜬 눈시울을 가리우고 외시 같은 버선발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더니 아랫목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종은 나가버리고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는 망을 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머슴은 모르는 척하고 차려놓은 주요를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하였습니다. 얼마를 지났는지 밤이 깊어졌는데도 각시는 눈 한 번 떠보지 않고 돌부처같이 앉아있더니 닭이 부두둑거리며 꼬꼬하고 울자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려 하였습니다. 머슴은 얼른 나가려는 새각시를 막아서면서 여보시오 부인, 이 세상의 법이 잔치를 지내야 상방을 꾸리고 상방에 드는 것은 신랑 신부뿐이라 하였으며 부부가 된 후에는 남편의 말이 천명과 같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말없이 나가려 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각식이 놓아야 하는 말이 내 처눈이 불길키로 잠시 운수땜을 한 것이지 어찌 벼슬을 하지 않은 머슴과 대사를 이루겠는고 그대와는 서로 상관도 없는 일이려니 속히 길을 내미 가당하리라. 고하며 머슴을 밀치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문에 가로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니 색시가 여봐라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대기하고 섰던 덩치 큰 머슴들이 육모방망이를 내두르며 잔말 말고 아씨를 내보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럴수록 머슴 역시 언성을 높여 색시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서서 호령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 잘되자고 청춘이 만리 같은 대장부를 물귀신 만들잔 말이지 너희들이 잘못 봤다. 내 너희들한테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버릇을 때려왔다. 그러자 밖에서도 호령이 났습니다. 이놈,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라고 호령을 치자 머슴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알만하다. 제 딸 잘 살게 하려고 남의 귀동자 죽이는 점쟁이 밑구멍인 강도놈의 소굴인 줄 안다. 머슴이 맞불질하자 내당은 물론이요. 사랑과 행랑채까지 떨쳐 일어나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사랑대청에서는 당장 그놈을 혼내주라는 명이 떨어져서 덩치 큰 노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총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붙잡혀 버둥치는 각시의 가랑이를 거꾸로 들고 내둘렀습니다. 그러다 새 각시를 마당에다 내동댕이 치고 큰 마당에 나서면서 이놈들 제 딸 중한 것만 알고 남의 귀동자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 백정들아 고약한 보쌈질을 또 하겠느냐?
또 했다가는 하늘을 무너뜨리겠으니 그리할라 고 소리 지르며 대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일이 조정에까지 미치게 되고 온 서울 장안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총각이 또 강변을 거니는데 시시닥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기에 따라가 본즉 그 역시 노비 세 놈이 한 젊은이를 가죽보에다 싸서 메고 강으로 가는데 묶여온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것을 빼앗아 놓고 노비놈들을 묶어서 팔매치듯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멀리 날아가는데 맨 먼저 던진 놈은 그날 밤에 운수댐을 했으니 이제는 시집가도 상부할 걱정이 없다고 좋아하는 규중처녀의 방문을 차고 들어가서 그녀의 숨통을 쳐놓았고 둘째 놈은 자기 딸의 팔자에 있는 동화를 피하게 했으니 이제는 명문거족의 아들을 사위로 삼게 됐다고 단꿈을 꾸고 있는 그 어미의 큰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만 사지가 꺼겨 죽었고 셋째 놈은 나라의 법으로서 보쌈을 지켜나가려는 그 아비의 늙은 상투꼭대기를 내려 눌렀기에 그만 압사로 죽었습니다. 이튿날 조정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임금님이 칠림하시어 보쌈질하다 판서의 딸이 죽었고 정승래 식구가 죄다 죽었으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생사람 잡는 고약한 보쌈질이 없어졌다 합니다. 국어대사전에 보쌈이라고 검색하니 귀한 집딸이 둘 이상의 남편을 섬겨야 될 사주팔자인 경우에 밤에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 죽이던 일, 이렇게 한 다음 그 딸은 과부가 될 애군을 면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보쌈이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여인네를 남정네가 보쌈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 이야기처럼 남자도 보쌈을 했다고 하니 참 흥미롭기도 하지만 재우고 죽였다는 게 참 끔찍하네요. 의좋은 삼형제를 길들인 세 명의 동서들.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삼형제는 자라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내들도 남달리 부지런하고 마음이 또한 비단이어서 집안이 말썽이 생기는 일 없이 각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청은 꼭꼭 두 동생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 동생네도 색다른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새집 식구가 마청네 집에 모여서 한껏 즐기면서 명절을 쇠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어른들을 본받아서 콩 한 알이 생겨도 제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되면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말이 이 집안이 이토록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건 저들 삼형제가 집안 처사를 잘하고 의좋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동서도 처음에는 그저 웃음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년년 세월은 흘러가는데 명절마다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명절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니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맞동서는 남편들이 산으로 나무하러 떠나는 것을 보고 지비를 하는 두 동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두 동서를 부름은 다름 아니여. 우리 새 집 남편들이 술잔이나 들어가면 밤마다 입에 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 집안이 화목함은 남편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두 동서의 생각은 어떠하오? 맞동서가 이런 말을 꺼내자 둘째 동서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차라 지체 없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큰 아주버님이 집안 처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화목합니다. 하지만 큰 아주버님만 처사 잘하고 마청님이 처사를 잘못한다면 이 집안이 그렇게 화목할 수 있겠나요? 마청님이 철모르는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니 집안이 더욱 화목하지요. 셋째 동서도 둘째 동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렴요. 남편들이야 모두 한 피주를 이어받은 친혈육이니까 왜 다 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야 추하로 보름에도 보지 못하던 새집 가문에서 들어왔는데 맞지 않으면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새 동서가 내 옳거니 내 옳거니 해봐요. 이 집안이 화목한가고요.
도리가 그러할진대 우리 한번 본을 보여 남편들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 줌이 어떠하오? 좋아요. 한 집안이 화목을 도모하는 도리인데 한번 일러주자요. 맞동서의 말에 두 동서가 이구동성으로 찬성에 나섰습니다. 맞동서가 여차여차하면 좋지 않으냐고 물으니 두 동서는 까르르 웃으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둘째 동서가 절구에다 팡팡 잎살을 가루내어 눈덩이처럼 새하얀 서기떡을 하였습니다. 새 집 아이들은 전처럼 생각하고 우르르 둘째 동선의 집에 모여와서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선은 흰 김이 문문 피어 오르는 떡을 담아서 제 집 아이에게만 주고는 두 집 아이들에게는 떡 반 조각도 주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집에 가서 제밥이나 먹으라고 내쫓았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한다고 떡을 먹자고 들어와 춤만 삼키던 애들은 떡 한 덩이 주지 않고 빗자루로 내쫓으니 애들은 엉엉 울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형제는 산에 가서 서로 도우며 나무를 해가지고 형님은 동생의 짐이 무겁지 않으냐 묻고 동생네는 형님의 집을 걱정하면서 볼이 저녁 때나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하루를 의족해 보낸 것으로 하여 짐이 무거운 줄 모르고 낯에 웃음 띠고 나무짐을 내리웠습니다. 헌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기도 전에 맏형과 셋째 동생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자 엉엉 울며 점심때 작은 집 큰 집에 갔다가 떡 한 덩이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온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얘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도리질하였는데 애들은 엉엉 울며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나중엔 그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맏형은 둘째 동생을 불러놓고 전후 사연을 말하며 아내를 단단히 타이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둘째 동생은 아내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형님의 말에 순응하는 대신 그만 성을 버럭 내려 집에 아이나 잘 타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엿을 한가마 다리더니 새하얗게 켠 엿을 제 아이 손에 쥐어주며 아무도 주지 말고 내 혼자 먹으라면서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생네 아이는 어머니 말대로 엿을 들고 나가서 짭짭거리고 저 혼자 먹으면서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는 것이 당연지사라.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들은 눈물을 질질 짜며 집에 가서 애비애미 앞에서 엿을 내라고 발버둥질했습니다. 두 형제는 성이 상투미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서는 셋째 동서의 내색을 번연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애들을 보며 다시는 그 애와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맏동서도 배꼽같이 흰 차이덕을 쳐놓고 보라는 듯이 문을 열어놓고 제 집 식구들만 모여 앉혀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세 형제도 아내들과 아이들의 일로 하여 자연히 멀어져서 남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무하러 다녀도 늘 세 형제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것이 저만큼 재지개를 지고 지팽이를 동무 삼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웃던 것이 법이더니 세 형제는 서로 만나도 먼 산만 쳐다보며 서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도리를 일러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맏동서는 남편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두 동서를 불러다 놓고 약속한 대로 떡을 치고 막걸리를 걸구고 살이 피둥피둥한 닭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오기 전에 새 집 아이들을 조롱조롱 모여 앉히고 과주를 준다, 과일을 준다 하며 야단이었습니다. 철없는 것들이라 먹을 것이 푸짐히 생기고 어른들이 웃는 낯으로 대안이 지난 일은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모르고 친형제처럼 모여 앉아 냄냄거리며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새 동서도 저희들끼리 말도 재미나게 하고 애들을 보고 웃기도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이전에 명절날 모여 앉은 때처럼 애들도 웃음이요. 어른들도 웃음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제각기 산에 가서 고독하게 나무를 해가지고 오자 맏동서가 애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세 형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보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데다 떡 반 조각도 나누어 먹지 않던 애들이 냄냄거리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내들이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하기까지 하니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때라 맏동서가 남편과 시동생들을 보고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며 집안이 화목한 도리를 다 깨닫게 하느라 한 일이니 널리 널리 양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처사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도 처사를 잘해야 하는구나. 마청이 크게 감탄하는데 두 동생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한 가지 도리를 배웠습니다. 하며 형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의좋은 삼형제 집안에서는 더욱 화목하게 지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도리를 알려주어 자자손손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더라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은 모든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10명이 화목해도 그중 한 명이 서로 이간질시키면 화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이 아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야 서로 피가 섞였으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만 아내들은 모두가 남남인 것을 생각해보면 화목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고맙게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비가 자고 있는 과부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는데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글공부를 하다가 서울 과거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있는 집 선비여서 떠날 때 말잔등에 돈을 잔뜩 싣고 떠났습니다. 하루는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부근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얼마를 가니 외딴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비는 저녁이나 자고 가려고 집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시오. 소복단장한 미모가 출중한 과부 여인이 주인 찾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과부 여인을 보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과부 여인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꾸려놓은 단칸방인데 집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녀만 있었습니다. 얼마를 말없이 앉아있느라니 주인집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손님께서 차는 없어도 많이 드시와요. 잘 차린 음식인데다가 주인집 여인이 정성스레 권하기까지 하니 선비는 배가 새가 나도록 잘 먹었습니다. 여인이 설거지까지 끝내니 단칸방에 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집의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네, 우리 집 주인은 석 달 전에 세상 뜨시고 저 홀몸으로 지내옵니다. 남녀가 유별한 때라 남의 여자와 마주 앉아 말하기도 한대요. 말없이 앉아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단칸방에서 같이 누워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앉아있느라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때 주인집 여인은 일어서더니 사발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한강으로 삼고 손님은 운목에서 주무시고 저는 아래목에서 잡시다. 단칸방이니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선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선비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운목에 선비의 자리를 펴주고 자기는 자리를 펴고 아리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에 누우니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다 된 사람이 꽃같이 고운 여인을 옆에 놓고 자자니 생각이 그녀에게만 쏠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이 여인이 정말 절개가 굳은 사람인가 어디 한번 마음을 떠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자는 채 하고 있다가 다리를 들어 여인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집 여인은 아이고 이 손님이 무척 곤했던 모양이구만 하며 다리를 들어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한참 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다리를 살그머니 들어서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얼마 지나서 또 다리를 들어 여인의 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일부러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성을 냈습니다. 과거 보러 간다는 선비가 고약한 행실을 하네. 매를 맞아야겠다. 여인은 일어나서 불을 켜더니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들고 들어와 선비를 보고 호령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다리를 걷어요. 서울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행실인가요? 선비는 피할 방도가 없어 부끄러운 대로 일어나 선대로 다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짝짝 회초리 한 단이 다 부러지도록 선비를 때렸습니다. 한 단 나무가 다 부러져 나가자 여인은 더는 선비를 때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대와 혼인을 맺을 것 같으면 저승에 간 남편은 통곡할 것이외다. 선비는 매를 맞고 앉은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주인집 여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아침 인사도 곱게 하고 아침상도 잘 차려서 선비를 대접했습니다. 선비가 아침을 먹고 떠나는데 주인집 여인이 좋아 나와서 부디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시라고 또 곱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는 서울에 당도하자 대감네 집에 주숙을 정하고 과거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서울 오다가 시골 여인한테서 매도 맞았는지라 다른 생각은 털끝만치도 아니하고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주야로 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밤이 깊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어인 연고로 남의 글 공부하는 방에 찾아 들어왔는고. 저는 이 집에 며느리 온데 남편이 세상 뜨고 홀몸으로 독수 공방하고 있사옵니다. 선비께서 이 방에 드신 줄은 벌써 알았는데 감히 찾아뵈옵지 못하고 오늘 찾아왔사오니 찾아온 정을 생각하시고 저희 정을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시골 여인한테서 매를 맞고 단단히 다짐을 받은 선비는 그때 그 일이 눈앞에 되살아나 무서운 눈길을 해가지고 호령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당장 참대가지라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천벌을 받으리요. 대감집 며느리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가지를 찾아 들고 들어와서 아래 종아리를 걷고 선비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선비도 추호의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대가지가 뚝뚝 부러져 나가도록 대감집 며느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내가 그대와 오늘 저녁에 연분을 맺으면 돌아가신 그대 낭군께서 통곡을 하리요. 이때 며느리 눈치를 보고 뜨락을 나와 돌던 시아버지가 이 문 앞에 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짝짝 대나무 가지가 끊어져 나가는 소리도 들렸고 선비가 자기 며느리를 타이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감은 그 방에 들어는 못 가고 속으로 그 선비를 절찬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과거 시험을 보자 선비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 인연을 맺으면 돌아간 남편이 통곡한다이라는 글재가 나왔습니다. 한다하는 팔도 선비들 이 과거장에 들어왔으나 그 글재를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만은 벌써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하였느지라 제껏 글재를 풀이하고 글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비들이 낙방거지가 되었는데 시골 여인한테 매를 맞은 이 선비만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을 시골 과부 여인에게 말하려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자기가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혼인하자고 하면 여인이 반대할 거라 생각해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허름한 옷을 입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과부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자네에게 종아리를 맞은 후 그 생각 때문에 과거 시험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과부 여인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 혹 내년에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날 받아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니 과부 여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꼭 합격하시어 찾아오시면 그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1년 동안 집에 있다가 과거 시험 보는 날 과부 여인네 집에 포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인과 평생 해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 탐스러운 것을 따먹고 싶네. 옛날 천하명산인 금강산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간지는 세력이 하늘에 닿아 금강산 아래 좋은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장안사 주지는 특히 그를 잘 짓기로 원근의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그는 장삼자락을 날리며 한간에 내려가 꽃 같은 처녀들을 희롱하지 않으면 절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재산께나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글짓기 내기를 하자 해서는 남의 집 가산을 빼앗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는 또 못된 생각을 하던 끝에 동자중을 시켜 임진사를 불러왔습니다. 임진사는 초시에 급제하여 진사벼슬을 얻어가진 데다 가산도 금강산하에서는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잘 살았습니다. 주지는 임진사가 절에 들어서자 그를 불러앉혀 놓고 속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을 못된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추어 오렸습니다. 내 듣자 하니 진사는 글 잘 짓기로 나라에 이름이 있다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제가 나라의 문장일진데 더 큰 벼슬을 못하고 초시에 겨우 급제하여 자그마한 진사벼슬을 얻어 가졌겠습니까? 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대사님 앞에서 얼굴 들기 부끄럽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여 남의 집 가산을 두꺼비 팔이 잡아먹듯 죄다 삼켜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제껏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안사 주지는 마이동 풍격으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자고 들었습니다. 임진사, 내가 절간에 있다고 하대를 해서는 안 되네. 어디 우리 두 사람이 금강산을 두고 글짓기 내기를 하세. 자네가 지면 자네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자네 재산만치 우리 절의 재산을 갈라주겠네. 들었나?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를 안하에다 두지 않고 진사를 자네라고 하대에 부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임진사는 비록 진사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장안사 절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지라 입을 봉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운자는 무엇이니 돌아가서 글을 지어지고 내일 아침으로 절에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절에서 나오자 눈앞이 금은 밤처럼 새까매서 겨우 집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임진사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장안사 주지 앞에 가서 두말 못하고 가산을 몽땅 내놓게 되었는지라 집에 들어서자 낭망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예 병을 구실로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사네 집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총명해서 집안일이건 동네 일이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일화로는 며느리랑 남편이 감나무 앞을 지나는데 남편이 감이 익은 걸 보고 저 탐스러운 감을 따먹고 싶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생각을 잠깐 하더니 옆에 지나가는 한 머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 감을 따주면 내 너에게 좋은 거를 줄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무엇을 줄 거냐고 묻자 따서 오면 줄 테니 일단 따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나무 위를 올라가 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시죠 마님. 라고 하니 부인은 동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김대감댁 여종이 나이가 차 남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니 머슴은 좋다며 부인에게 고맙다며 단숨에 김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감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 머슴도 여종과 혼사를 이뤄서 머슴은 부인에게 언제든지 감을 드시고 싶으면 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니 그때까지 시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안개 끼듯 해가지고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필요곡절이라 며느리는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 드셔야지요. 자네 알 일이 아니네. 내 오늘 장한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네. 후. 임진사는 또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쉴 뿐 그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한 임진사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장한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짐작이 가서 시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장한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아나? 장한사 주지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시집와서 몇 번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임진사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글재와 운자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보기가 안 되었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말으시고 일어나 진지 드세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글을 좀 배웠사오니 그 글은 제가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이 사람 며느리 말은 고맙네만 글 잘 짓기로 원군의 소문이 자자한 장한사 주지를 당하겠나? 아버님, 염려 마옵소서. 시중천자 이태백이라면 몰라도 그까짓 절간의 중놈하고야 비기지 못하오리까. 임진사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헌데 상을 물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자리에 누우니 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뒤끝에는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맛자락을 두르고 부엌 안에서 끼니나 짓는 며느리가 절간에서 재간을 피우며 남의 집 재산을 빼앗아내는 주지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글재와 운에 따라 글을 짓자고 생각하니 글 짓기 전에 기부터 꺾여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글 한자 써내지 못하다 보니 그만 한숨 끝에 날이 새고 동산의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올라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때가 되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짓고 아침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밤새 지은 글을 시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글을 지었사오니 보시고 진지 드시고 절에 가보옵소서. 밤새 지은 글이라 크게 훌륭하지는 못하오나 그까짓 절간 중놈의 글하고야 못 비기겠습니까? 임진사 며느리 지어놓은 글을 펼쳐놓고 보니 첫 구절은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중에 우악이 났더라. 석굴이 많으니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라고 지었는데 글씨도 놀랄만치 잘 썼지만 금강산을 중국의 오악에 비기면서 서왕모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였으니 그 글의 기계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 무릎을 탁 치고는 아침술을 드는 것 마저 잊고 장한사 절로 다름질 쳐갔습니다. 임진사가 절에 당도하자 장한사 주지는 벌써 임진산의 재산을 제 손에 넣기라도 한 듯 턱을 잔뜩 쳐들고 임진사를 내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밤새 글이나 지었나? 네, 지었사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세. 임진사는 주저없이 며느리가 지어준 글을 내리 읽었습니다.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아니,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그럼 그 아래 구절은 중에 오악이 났더라. 그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성경에 석굴이 많으니
가만히 있자 아래 구절은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의 말투는 대바람에 변했습니다. 아,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내 장안사에 있으면서 숱한 선비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진사님만은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절에 아무 밭을 떼주겠습니다. 이만하면 진사님네 가산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땅 문서를 받으시오. 제밖에 없노라고 글로 남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던 장안사 주지는 머리를 숙이고 임진사 앞에 땅 문서를 공손히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임진사는 며느리 글 덕에 집에 가산을 때우지 않고 오히려 절간의 땅을 찾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장안사 주지는 다시는 글재간을 믿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총각은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샐 생각에 그만. 옛날 한 고을 선비의 아들이 시골 훈장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이 각시방에 들어가 옷고름을 풀어주려고 하니 각시가 마다하면서 묻기는 죄송하오나 선비의 자제분이신 낭군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사온데 몇 채나 글을 읽으셨사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7, 8년 읽었소. 그러하오시면 소첩이 글귀를 드릴 터이오니 대구를 지으십시오. 글깨나 읽은 선비의 자제인지라 시골 처녀가 물으면 얼마나 어려운 걸 물으랴 싶어서 어서 글귀를 내시오. 하고 선선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몽답천산 각불려라. 어서 짝을 채우시지요. 선비의 아들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한 게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구를 못 짓겠소. 하고 실토했습니다. 남아대장부로서 이만한 글의 대구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뒤산 너머 절에 유명한 대사가 있사오니 그곳에 가서 이 글의 짝을 지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오십시오. 소첩이 그때까지 기다리며 옷과 쌀을 보내드리고 시집에도 기별을 띄울 터이니 아무 근심 마시고 이 길로 떠나세요. 사내대장부요. 글을 배웠다는 선비의 아들로서 글을 배우라는데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첫날 밤에 동방화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조각 달빛을 등에 지고 숲속을 헤치며 절을 찾아가는 신랑은 무서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여 속한 기일 내에 대구를 지어가지고 돌아가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여걸 중에 여걸인 부인 앞에 보란듯이 나서고 싶은 일념뿐이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아 공기 좋은 절에는 이름 있는 대사 외에 또 자기보다 먼저 와서 공부하는 늙은 총각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은 그 총각을 접장 삼아 대사께서 배운 글을 익히었는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웃을 줄을 몰랐고 얼굴에서는 근심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자나깨나 눈앞에 선이 떠오르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얼굴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와 같이 공부하던 총각은 5년 만에 처음 웃는 선비를 보며 여보게, 오늘은 서산에서 해가 뜨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일에 웃을 때가 다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너무나 기쁜 김에 장가간 첫날 밤에 글을 못 지어서 동방화도 못 이루고 쫓겨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대구를 지어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웃노라고 여직 속에 묻어두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각시는 무슨 글귀를 내놓았길래 그리도 어려웠어? 몽답천산 각불려라. 는 글이었소. 꿈에 천산을 밟고 다녔어도 다리는 아프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짝을 지었어? 영입청파 울부지라. 그림자가 못에 들어갔어도 옷은 젖지를 않네. 야, 참 잘 지었구만. 그러니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루게 됐구만. 축하하오. 하하. 이렇게 너스레를 떨다가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총각의 머리에는 엉뚱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에 등불 아래서 잠깐 만난 여자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남편을 쉬 알아볼까? 증거란 글귀에 짝을 맞추는 것이 아무나 가도 될 수 있지. 남편을 두고서도 5년 동안이나 처녀로 참아온 여인이라 쉬 말을 들을 테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오늘 밤에 자기가 대신 가서 그 여자를 점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마 한시바삐 집에 가고 싶겠지만 5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던 내 마음은 섭섭하네 그려. 오늘은 글 공부를 그만두고 나와 산놀이나 가서 이별주나 마시고 오후에 떠나게. 선비의 아들은 친구의 청에 모시겨 그와 산놀이를 갔습니다. 총각은 선비의 아들을 데리고 경치가 아주 좋은 벼랑가에 가서 옛날 옛적에 중이 술에 취하여 그만 이 벼랑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흘 만에야 땅에 떨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굶어서 죽었더라네. 하하. 하면서 밑을 내려다 보자니 자기는 눈앞이 아찔해 볼 수가 없다며 선비의 아들 덜어 내려다보라고 하였습니다. 성미가 참대처럼 곧 고지식한 선비의 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벼랑 밑을 내려다볼 때 총각은 그의 궁둥이를 한 발길로 꽉 차는 바람에 선비의 아들은 어쩔 사이 없이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그 길로 절에 돌아와 선비 아들의 옷을 갈아입은 후 이불을 싸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선비 아들의 장인 장모는 초래 때의 그를 한번 보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라 누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5년 전에 이 집에 장가들러 왔다가 뒤산 절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간 고을 선비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장모가 아이고 이 사람아 인제야 오나 어서 들어가게. 하고 부산을 떨며 총각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안내하더니 이윽하여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 왔어. 내 서방이 왔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라. 한참 후 장모의 안내로 각시방에 들어선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이 환한 방에 첫날 옷을 입은 각시가 그린 듯이 앉아있다가 사뿐 일어서며 아미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각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총각은 달걀 같은 침을 꿀꺽 삼키었습니다. 책에서 보던 대로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고 몸매는 물찬 제비 같았으며 눈은 샛별 같고 입술은 앵두빛에 물든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는지요? 그 목소리 또한 날아왔던 꾀꼴새가 울고 갈 지경이라 총각은 너무도 황홀하여 입을 해벌린 채 넋을 잃고 각시를 바라보다가 지었어. 당신이 내놓은 글귀는 몽답천산 각불려라고 했으니 나는 거기에 영입 청파 울부지라 대구를 지었어. 이만하면 어떻소? 하고 다잡아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룹니다. 어서 앉으세요. 원로에 급히 오시느라 시장하시겠는데 제가 나가서 진지상을 드려오리라. 각시는 그 길로 사랑방으로 나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제 방에 든 놈은 생명부지에 알건달 같사오니 장정 며칠 불러다 결박 지어놓고 문초를 하사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남편에게 내준 글귀를 아는 걸 봐선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듯하니 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는 머슴군을 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그놈을 결박지어 끌고 나왔습니다. 이놈, 살겠거든 바른 대로 실토를 하라. 오늘 밤에는 영락없이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게 됐다고 좋아하던 총각은 부들부들 떨며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편이 어디 있나. 각시 어머니는 사위가 죽은 것보다 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안타까워 멘봉당에 풀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됐냐. 내 팔자도 기고하구나. 제 팔자가 어쨌다고 이러세요? 아버님, 저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장정 몇 사람을 석불사 뒤산으로 보내세요. 갈 때 장바 몇 켤레와 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놈을 길잡이로 끌고 가세요. 각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총각을 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속히 이분들을 그 산을 모시고 가거라. 나의 남편은 그렇게 수월히 죽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빨리 가면 속죄할 수도 있다. 명심하도록 해라. 그래서 총각놈은 사람들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밤을 새우며 부지런히 걸어 새벽녘에야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총각이 발로 차는 바람에 악 소리와 함께 천길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바위짬에 뿌리 박고 자란 천년 묵은 소나무에 걸려 죽지는 않았으나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서 소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 솔잎을 뜯어 질근질근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구해냈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와 있던 각 씨는 남편을 맞아 자기 방으로 모시고 그동안 그립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왕 낭군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 총각을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각 씨의 넓은 도량에 탐복한 신랑은 옳소. 생각하면 칼탕을 쳐도 시원치 않겠지만 5년 동안 함께 지내던 일과 그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군요. 하니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하고는 그 즉시로 총각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동방화촉을 이루며 신랑이 물었다.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았소? 그놈이 입이 해벌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놈의 입술 아래에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람을 띄웠소? 낭군님께서 지은 글에 옷이 젖었다면 죽은 사람이겠으나 물속에서도 옷이 젖지 않았다고 했으니 살아계신 줄로 짐작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누구한테서 한학을 배웠소? 부친이 무남동녀라고 저한테 남복을 시키고 독선생을 모셔다 10년 동안 배우게 했사옵니다. 그리고 랑구님이 계시던 절에 가서 3년을 더 배웠습니다. 그랬었구만.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내일부터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계속 글을 배우겠소. 가구님,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니요.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못 다 배우고 죽는 것이 글이라고 했으니 난 죽을 때까지 배우겠소. 부뚜막에 소금도 가마 안에 넣어야 짜다고 한자를 배웠으면 한자를 써먹어야지. 죽은 글이나 자꾸 읽으시면 뭘합니까? 낭군님께서는 올해의 과거를 보셔야지요. 기왕 늦은 바에 낭군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노. 낭군님은 말을 타시고 소첩은 가마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시가로 가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으로 되겠다는 것이지요? 정 그러시다면 부족한 대로 쾌히 수락하겠나이다. 그래야지요. 하하. 만 5년 만에 마음껏 웃는 그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로 울려 퍼져갔습니다. 호랑이의 눈물. 홍주 땅에 최 씨가 살았다.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났지만 18배 남편을 잃고는 병들고 눈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최 씨는 죽기를 맹세하고 개가를 거부하며 물깃고 절구질의 그 품삯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다. 간혹 출타하게 되면 음식을 좌우에 늘어놓고 아무 음식은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시아버지가 손으로 더듬어 먹을 수 있게 했다. 이웃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찬했다. 최 씨의 부모는 딸이 일찍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다. 마음을 돌려 개가를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 어머니 병이 위중하다고 속여 불러냈다. 최 씨는 밥을 지어 시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이웃 사람에게 정성스레 부탁했다. 그러고는 황급히 가서 어머니를 배웠는데 아무 탈도 없었다. 최 씨는 심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말했다. 내가 아직 20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면서 의지할 데도 없이 청춘을 허송하니 내 인생이 가련하다 생각했다. 좋은 신랑감을 널리 구해 한 사람을 얻어놓았다. 내일 혼인을 올릴 것이니 싫다고 하지 말거라. 최 씨가 짐짓 그대로 따르겠다 말하니 부모가 매우 기뻐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는 몰래 몸을 빼내 집을 나와 시댁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82길인데 22쯤 가자 두 발이 부르터 한 발자국도 더 옮기기가 힘들었다. 한 고갯마루에 이르니 큰 호랑이가 길을 막고 웅크리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최 씨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는 영물이니 제발 내 말을 들어보렴. 그러면서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죽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라면 당장 나를 물려무나.
그러고는 곧바로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니 호랑이가 물러섰다. 여러 번 그러다가 홀연 호랑이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최 씨가 말했다. 혹시 연약한 몸으로 깊은 밤 혼자 길을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태워주려는 거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최 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목을 끌어안았다. 호랑이가 나는 듯 달리니 어느새 시댁 문 밖이었다. 최 씨가 내려서 호랑이에게 말했다. 분명 배가 고프겠구나. 우리 집 개 한 마리 먹으렴. 집으로 들어가 개를 끌어와 호랑이에게 주었다. 호랑이는 개를 잡아물고 떠났다. 며칠이 지나서 이웃 사람이 전하기를 큰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는데 어금니를 갈고 우르렁대니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 그것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노라 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도와준 호랑이가 아닐까 해가서 보았다. 털색이 비슷한 듯했지만 밤에 본 것이라 분명치 않아 정확히 가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었다. 내가 지난번 밤에 나를 업어 데려다 주었던 그 호랑이니? 호랑이가 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니 마치 애걸하는 듯했다. 그제야 최 씨는 그간의 이야기를 이웃 사람에게 해주고 덧붙여 말했다. 저것이 비록 사나운 호랑이이긴 하지만 제게는 인자한 짐승이랍니다. 저를 위해 저것을 놓아주신다면 제가 가난에 가진 건 없지만 호랑이 가죽값은 마을에 꼭 바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다. 효부의 말이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호랑이를 놓아주면 분명 많은 사람을 해칠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최 씨가 말했다. 호랑이를 함정에서 꺼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모두 멀리 피하십시오. 제가 놓아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했다. 마침내 최 씨가 호랑이를 놓아주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옷을 물고는 차마 놓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떠났다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